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수익 작전 타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윤이고요. 저희 오프닝은 힘차게 출발을 했는데 하루 쉬어간 미 증시는 모두 일제히 2%가량의 낙폭을 가져가면서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FOMC 회의로 공개를 앞두고 시장에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할 것이다 또는 빅스텝이 이뤄질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팽배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그런 우려감이 시장의 큰 낙폭으로 이어지는 모습 간밤 미증시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미증시의 영향을 최근 많이 받고 있는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우리도 조금 더 긴장을 하고 오늘장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고수익 작전 타임 꼼꼼하게 짜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오늘은 어떻게 우리 시장 대응해야 될지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고수익 작전 함께 짜주실 분 만나봐야겠죠.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간밤 미증시 분위기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특히나 뭐 일단은 실적 발표도 좀 있었는데 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뭐 대표적인 소매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월마트 그리고 홈디포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월마트는 4분기 순이익 그리고 매출이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0.6% 상승에 그쳤습니다. 거기다가 홈디포 같은 경우는 순이익 자체는 시장 예상치를 웃돌긴 했는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좀 밑도는 모습 보이면서 주가 7% 이상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어요. 우리가 이 실적을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미국에서 이제 소비라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뭐 미국 경제의 3분의 2 이상이 이제 소비를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소매 기업에 대한 이제 실적 여부가 미국의 현재 소비 상황을 이제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매 업체들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월마트 같은 경우 뭐 세계 1위의 이제 유통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지난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향후에 가이던스 관련된 문제 때문에 장 초반 하락을 했다가 그나마 장중에 이제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월마트는 이제 분기 단위가 약간 좀 다르기 때문에 작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가 이제 22년도 4분기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이 1,640억 달러, 전년보다 7.3% 정도 증가를 했고요. 뭐 주당 순이익도 1.71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 1.52달러를 넘어설 만큼 실적은 뭐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10월 이후에 특히 이제 연말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소비 시즌이다 보니까 작년 10월부터 이제 할인 판매가 접어든 것이 실적이 이제 증가했었던 가장 큰 요인으로 그렇게 이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와 더불어 이제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으로 인해서 월마트를 이제 주로 이용하는 소비층 자체가 조금 고소득층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런 매출 성장세가 좀 이어졌다라는 그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기 둔화로 인해서 중산층에서 조금 더 고소득층까지도 매출의 대상이 됐다 이런 해석은 되게 신선하네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소득대별로 이제 자주 이용하는 마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고소득층, 그러니까 연으로 한 뭐 1억 6천만 원 이상 연소득 그 정도 되면 코스트코가를 주로 이용을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한 연간 이제 소득이 한 1억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월마트를 많이 이용을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보다 아예 좀 이제 서민층 같은 좀 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트리 같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다이소 같은 기업, 그런 기업에 이제 주로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기존에 이제 코스트코를 이용했었던 고객층 중에서 일부가 월마트를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월마트가 이제 상대적으로 뭐 가격대가 좀 저렴하다 보니까 코스트코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를 많이 하는 축이 내려오면서 관련된 매출이 좀 증가를 했다라는. 우리나라랑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요. 뭐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는 오르니까 나는 이제는 코스트코가 아니라 월마트를 가야겠다.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건가 봐요. 것도 있고요. 일단 뭐 코스트코 같은 경우 이제 대형 이제 그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그 대형 그 대용량으로 이제 파는
마트다 보니까 한번 가면 구매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벌크로 파니까. 네, 그렇죠. 뭐 국내 같은 경우도 뭐 코스트코 가면 이제 사용 금액이 뭐 커질 수밖에 없는데 네. 미국도 똑같이 코스트코를 가면 대용량으로 많이 사기 때문에 한 번 할 때마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마트의 그 매출 단위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고소득층, 그다음에 식품 관련된 부분의 매출이 좀 크게 이제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식품 관련된 부분이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일반 제품에 비해서 그 마진이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진 관련된 문제 때문에 일단 영업 증가율이 올해는 조금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뭐 영업 가이던스를 발표했을 때도 이런 느낌을 같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매출 성장세는 작년보다 2에서 2.5%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시장 예상치가 2.5에서 3.0% 증가할 것이다에 비해서는 조금 낮게 이제 회사의 가이던스가 나왔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연간 주당 EPS가 5.9에서 6.05달러를 이제 회사 측에서는 제시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6.5달러였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상당 부분 낮춰지면서 장초반 좀 하락을 했었던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그 이와 더불어 이제 월마트와 더불어 이제 홈디포가 네, 실적을 홈디포도 대표합니다. 들어봐야겠죠. 네, 홈디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건자재 관련된 판매하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직접 집수리하는 경우가 들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홈디포 같은 경우가 이제 활성화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4분기 예상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분기 매출은 358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 360억 달러 소폭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매출액이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게 2019년 11월 이후에 처음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일단 고객분들이 뭐 비싼 제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좀 저가의 제품을 네. 사용했다라는 거고요. 망가진 것만 고치자 뭐 네, 이런 그렇죠. 마인드였나 뭐 봐요. 최소한만 고치자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미국 같은 경우 이게 리모델링을 많이 하는데 네. 보통 이사할 때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미국도 경기가 둔화되고 특히 이제 모기지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사 수요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리모델링 수요가 같이 좀 줄면서 홈디포의 매출도 조금은 이제 예상치를 이제 하회하는, 그리고 전년 대비도 감소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가이던스도 를 회사 측에서 이제 밝히기는 작년 수준에 머물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올해 이제 성장이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뒤쪽에 보면요.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감률 표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사실 2021년 3월에 11.2를 찍었다가 2022년 1월만 해도 조금 낮게 2.4로 그래도 나름 높게 나왔다가 2023년 1월에 3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다시금 그래도 소매 판매가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다, 회복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미국이 경기 침체를 과연 피해 가서 연착륙에 좀 성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좀 엿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경기 회복에 그치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감도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순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지금 뭐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뭐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어떻게 보면 좋아진다라기보다는 경기가 이제 연착륙이나 경착륙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뭐 미국 내에서도 여전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확대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2021년도 이제 3월 달에 이제 11.2% 좀 크게 나왔었죠. 뭐 크게 나왔었던 이유는 그 전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기저 효과 때문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는 뭐 22년이나 23년을 보시면 되는데 23년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조금은 높은 그런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소득 소비 관련돼서 여전히 이제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내 일자리가 여전히 이제 풍부하다라는 겁니다. 뭐 졸트 보고서에 의해서도 현재 구인 건수가 지금 여전히 1,000만 건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일 만큼 거의 완전 고용이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0만 건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실업자 중에 뭐 한 명당 뭐 1.7개의 그
이제 일자리가 있을 만큼 자기가 골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여기에다가 꾸준하게 임금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율에 비해서 보면 상대적으로 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여전히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입이 여전히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뭐 과거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지원금도 많이 이제 지급이 됐고요. 또 네. 과거에 이제 저축했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최근에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분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제 발목 잡을 가능성은 좀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1월달 CPI 상승률도 6.4%를 기록을 하면서 뭐 계속 뭐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제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이렇게 소비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기 좀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경우에는 이제 연착륙은 조금 어려워지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뭐 연착륙을 기대는 하고 있지만 만약 연착륙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불안한 감이 좀 상당 부분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나빠지는 것도 아니지만 특별히 좋아지는 것도 아닌 네. 그런 상황이 뭐 올해 현상 유지 정도로. 그렇죠. 현상 유지 정도로 뭐 지속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지만 뭐 그 상황이 된다라고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경제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제 외적인 상황들이 여전히 이제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확전이 될 가능성도 뭐 지금 다시 배제하지 못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고요. 미국과 중국이 등판을 해서. 네, 예, 그렇죠. 뭐 그런 상황도 있고요. 또 이제 중국의 이제 리오프닝이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관련돼서 이제 다시 뭐 세업이나 생산이 이제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원재재 가격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뭐 최근 뭐 원유 가격 자체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도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와 더불어 뭐 최근 원재재 가격이 다시 조금씩 뭐 하방행을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조금씩 반등하는 것도 네. 뭐 약간 이제 물가를 안정시키기엔 조금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렇다면 그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라 함은 지금 중국의 양회도 있잖아요. 그 네. 전까지는 계속 조금은 기대감으로 원자재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을까요? 뭐 양회 이후도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그날 발표되는 내용과 그렇죠. 함께. 네, 만약 그 양회에서 진짜 경기 부양책이 제대로 나온다. 그러니까 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경기 부양책이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시장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에 대한 생산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원자재 가격이 뭐 지금보다 조금 더 강세를 띌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좀 챙겨가야 될 부분들이 더 늘어나 있는 상태다. 우리 경제를 계속해서 불안하게 하는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한은 금통위가 하루 앞으로 다가와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일단은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리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런 일단은 동결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지금 뭐 금리가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동결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보시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금융투자협회에서 이제 전문가 집단 이제 100명 정도를 이제 서베이를 했습니다. 뭐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그 중에서 한 66%가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네. 금리 동결에 대한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이렇게 이제 동결을 이제 얘기했었던 가장 큰 이유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계부채,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하면 뭐 지금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뭐 작년도에 기준금리를 계속 뭐 우리나라도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런 기준금리를 올린 거에 대한 향후에 그 움직임을 확인한 이후에 뭐 추가적으로 더 올려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심리가 같이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실질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보면 경제 상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를 좀 올리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지금 뭐 화면에서 나왔듯이 이제 3.5%를 2월에도 갈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뭐 예상치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뭐 이렇게 이제 그 경기 상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늘이 아마 내일 발표를 하면서 경제 성장률을 다시 발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기존의 1.7%보다는 좀 낮춘 1.5%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예상치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 하나는 이제 작년 4분기에 국내 경제 성장률이 0.4%를 기록을 했습니다. 2년 반 만에 이제 역성장을 기록을 했는데요. 뭐 이 상황에다가 올해 수출도 여전히 지금 부진한 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월 20일까지 수출 동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이 전년보다 2.3% 정도 감소를 했고요. 특히 국내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 같은 경우는 40% 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무역 적자액도 60억 달러를 넘어가면서 지금 뭐 작년 이후서부터 계속 지금 무역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경기를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여기에다가 금통위가 이제 결정하고 있는 향후에 이제 물가 수준도 뭐 향후에는 안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한은 총재가 이제 전일 국회에 이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 연말 정도 되면 물가 수준이 3% 정도로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향후에 물가 안정세를 이룰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같이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동결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실은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물가 수준이 높다라는 것도 있고요. 특히 공공요금을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물가 수준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로 이제 밀어놨는데 하반기에 접어들면 다시 물가 상승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불안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물가 수준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면 과연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냐보단 아마 선제적으로 올리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특히 이제 미국에서도 기준금리를 3월 달에 올리고 지금 뭐 시장 예상치는 5월 달에도 또 올릴 수 있다라고 나오니까 아마 국내에도 선제적으로 좀 금리를 올리는 게 더 많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임순례 대표님께서는 선제적으로 좀 올렸으면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네. 우리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금리 동결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한미 간 금리 격차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1.25%포인트입니다. 예상대로 금리 동결이 단행이 될 경우에 기준금리 격차는 1.75%까지 더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계속해서 한미 간 금리가 벌어지게 된다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여파가 좀 미치게 될지도 걱정이 되네요. 네, 지금 뭐 화면을 보시다시피 지금 3.5% 국내 금리는 3.5% 이제 멈춰 있고요. 미국 네. 금리는 지금 4.5에서 4.75%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국 간의 금리 격차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이제 높은 금리를 기준을 하셔야 되니까요. 4.75와 3.5의 차이인 1.25% 포인트가 지금 한미 금리 격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번 2월 달에 그 금통위에서 금리를 고정을 하고 동결을 네. 하고 그다음에 3월 달 미국 FOMC에서 기준금리를 25pp를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1.5% 포인트로 확대되는 거고요.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 5월 FOMC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되면 그때는 이제 1.75%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이렇게 금리가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외국인 투자 관련된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겨우 이제 좀 다시 돌아오나 하는데. 네, 그렇죠. 뭐 일단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지금 뭐 안전자산인지 미국 국채 금리가 뭐 최근 들어 다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10년물 기준으로 3.9%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올라대로 이제 올라왔는데요. 만약 이런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자금 쏠림 현상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주식 시장 입장에서도 뭐 좀 불안할 수 있겠지만 특히 채권 시장에서 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지난 외국인 같은 경우에 작년 12월과 올 1월 달에 국내 채권의 만기가 되면서 이걸 대투자하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간 금액이 10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외국인 입장에서 특히 이제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국내보다는 뭐 미국채에 대한 좀 더 메리트를 더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 기준금리 격차가 지금보다 더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어쩔 수 없이 그런 채권 관련된 투자는 좀 더 많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이제 금리 격차는 또 하나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원화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만약 한미 금리 격차가 확대된다고 하게 환율에. 되면
환율 입장에서 보면 원화 약세가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지금 2월 달 들어서 지금 원화 약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뭐 지금 뭐 단기간에 지금 한 2주 동안에 한 70원 정도, 80원 정도 지금 원화가 그러니까 절하가 됐는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 자금이 일단 국내의 주식의 순매수를 일단 멈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네, 1,300원대를 다시 좀 터치를 했으니까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외국인 투자 자금이 뭐 이전까지는 뭐 순매수가 한 1,000억대 단위 이상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그렇게 크게 매수하지 않고요. 뭐 기간으로 보면 이 최근 일주일 동안은 뭐 똔똔이다. 그러니까 뭐 같다라는 게 순매도와 매수가 비슷한 수준까지 네. 지금 뭐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히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환율이 지금보다 좀 더 올라간다, 그러니까 절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은 좀 지금보다 좀 줄어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국내 증시를 올렸었던 가장 큰 요인이 외국인의 이제 순매수였는데 만약 외국인의 순매수가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증시 입장에서 보면 매수 주체가 없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뭐 금통일을 앞둔 우리 시점에서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고요. 그리고 계속 최근에 절하 당하고 있는 원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고수익 작전 짜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펀스탁TV의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 연구원님 연결해서 국내 증시 이슈 분석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 우리 증시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좋은 표정으로 시작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전일 우리나라 증시는 미증시가 휴장을 한 후 다시금 열리기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인 변동성을 보여줬던 날이었죠. 장 초반 하락세로 출발한 국내 증시는 개장 직후 9시 10분을 기점으로 다시금 상승 추세를 보여주면서 이 코스피 지수가 빨간불을 띄워주는 듯 했는데 9시 40분부터 다시 음정과 양전을 오고 가면서 위아래 변동성이 나와주었습니다. 결국 마감은 양시장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는데 이 보편적으로 이러한 박스원의 증시가 움직이는 날은 단기 테마주들이 급격한 시세 변동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증시는 그간의 조정을 보여줬던 AI 관련주인 KTI에서 그리고 I1, 이 셀바스 AI의 상승과 함께 이 중국을 시작으로 서울시가 저출산 문제에 관한 언급을 이어나가자 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돋보였죠. 이 서울시 의회는 다자녀 혜택을 주던 기존의 3명 기준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언급을 하면서 6건의 조례 개정안을 추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서울 지역 다자녀 가정을 이 가족자연 체험시설 사용료 감면 그리고 상상나라 입장료 무료 영어 그리고 창의마을 이용료 50% 감면 등 그리고 재대열 공급 비용 면제해주고 그리고 공영 주차장 50% 할인을 해줍니다. 또 이어서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의 혜택을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이러한 혜택들이 실질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줄지 실효성이 상당히 의심이 되지만 서울시를 시작으로 해서 정부 차원으로 점점 혜택이 다양해지고 커진다고 하게 되면 어쩌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희망의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해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인구수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인 중국 또한 저출산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중국 정부는 지난해 약 60여 년 만에 이 인구 감소를 겪은 중국의 각지에서 다자녀 출산 양육 관련 보조금 지원 정책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원난성과 산둥, 호난 랴오닝, 해이동장, 그리고 후베이성 등의 일부 도시에서 현금성 지원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억 1,175만 명으로 21년 만에 14억 1,260만 명에서 약 85만 명 정도 줄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국의 인구 감소는 이 마오쩌둥이 펼친 대약진 운동으로 대기근이 강타한 1961년 이후 처음의 일이죠. 그만큼 인구 대국인 중국 또한 현재 인구 감소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향후 근본적인 해결 방향이 나오기는 아직까지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은 이 저출산 관련 테마주에 잠잠해질만 하면은 분기별로 한 번씩 사이클이 돌아와 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도
이 조정이나 한 차례씩 접근하는 것 또한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에 시장 흐름에서 주목받았던 이야기들 또 이슈들 황우준 연구원님께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이번에는 시장 흐름 속에서 주목해야 될 이슈는 어떤 게 있을지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들이 전기차 충전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이에요. 특히나 SK의 행보가 최근에 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은데 관련해서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꽤나 있었고 그리고 전일 시간 외에서도 좀 움직이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대기업들이 전기차 충전 시장에 속속 뛰어드는 이유 어떻게 좀 있다고 보시나요? 네, 요즘 정말 뉴스를 많이 나오고 있죠. 대기업들이 이 전기차 시장 엄청 많이 뛰어들고 있는데 이 규모 자체가 400조 원 규모입니다. 따라서 이제 충전 경쟁이 본격화가 됐는데 이 전일 디스플레이텍의 상한가 마감 그리고 뒤를 이어서 휴맥스 홀딩스, 유라테크, 휴맥스 등의 종목들이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은 이 테마의 주된 내용은 이 전기차 충전 시장은 2030년 세계 시장 기준으로 약 41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규모가 400조 원이 아니라요. 이 국내에서는 SK와 LG의 발빠른 움직임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먼저 SK그룹은 지난 20일 전기차 초급속 충전 전문 업체 SK 시그넷이 이 영국의 지난해 12월 약 100억 원 규모의 첫 수주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유럽 내 전기차 보급을 확산을 주도를 하는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을 대상으로 유럽 주요 5개국을 타겟으로 영업활동과 사업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LG그룹 또한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LG그룹은 아예 지난해 연말 조직 개편을 강행을 하면서 EV, 에너지, 충전 사업 담당을 조직을 신설하면서 평택시 LG 디지털파크 내에 전기차 충전기 생산 라인을 구축을 했습니다. 전기차 충전 전문업체 애플망고의 지분까지 인수를 하게 되면서 GS그룹과 같이 이 전기차 충전 시장을 공략에 나섰는데요. LG전자가 애플망고라는 회사의 전체 지분 60%를 인수를 하면서 최대 주주에 올라서 GS에너지가 34% 그리고 GS네오텍이 6%를 보유하면서 LG, GS그룹의 EV 충전 연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들이 전기차 충전 시장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이유는 이 시장 성장성이 앞으로 불보듯 뻔하다. 그리고 규모 자체가 조단위인데 조단위도 400조 원이다라는 게 상당히 특징인데요. 특히 SK그룹과 LG그룹의 경우 그간 지속적으로 투자해온 두 그룹의 핵심 사업으로 떠오른 전기차 배터리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와중에 이 현대그룹 또한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먼저 현대차 그룹은 전기차 시장에서 국내 1위 기업이죠. 국외에서도 특히 미국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현대차 그룹이 현재 진행 중인 전기차 충전소인 ePIT에서 요금을 결제할 때 현대페이가 적용될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핫하게 되죠. 네.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인 현대에너지 엔지니어링은 이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까지 정리를 했을 때 과연 앞으로 어떠한 변동성을 좀 보여줄지 조금 다음번 시간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가 그 외에도 좀 살펴봐야 될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설명드리기 앞서가지고 앵커님께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릴 건데 네. 이 디스플레이텍과 그리고 현대 어떠한 관련성이 있을까요? 좀 유추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디스플레이텍과 현대의 관련성. 제가 이어지는 방송에서 매일 좀 상한가 브리핑 같은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디스플레이텍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봤는데 현대와 디스플레이텍의 관계성은 잘 모르겠네요. 네,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상한가 마감을 한 만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겠죠. 이 디스플레이텍은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입니다. 어디 뭐 지사가 이런 게 아니라 이 지분을 24% 보유한 주 주주인데 2015년 설립된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과 그리고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사업을 일찍이 시작한 발빠른 기업입니다. 무려 2015년도부터입니다. 이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충전소인 ePIT와 그리고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의 협업 기대감과 시장 자체의 성장성이 맞물리게 되면서 지금의 증시 또한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한가 마감을 했죠. 그래서 현대와 그리고 한국 전기차 충전
이 관련성이 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텍과 결국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맞물려서 상한가를 마무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디스플레이텍 어제 상한가 안착을 했고 현대와의 관련성까지 황우준 연구원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질문 드렸던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종목까지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현재 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위에서 언급된 기업들 외에도 이 네이버 또한 비슷한 움직임에 동참을 해서 휴맥스의 주가 또한 덩달아 상승을 했죠. 이 바로 전일 증시에서 산업부에서 네이버의 신사옥인 네이버 1784, 이 신사옥의 이름입니다. 이 방문을 하게 되면서 이 건물의 휴맥스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네이버 1784에서 약 82대의 규모의 전기차 충전 시설을 구축을 하게 되면서 이 휴맥스의 주가가 한 차례 주목받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10월쯤에 뉴스로 나오면서 이게 조금 상한가 거의 근처까지 올라왔었죠. 앞서 말씀드린 이슈로 인해서 전일 증시에서도 상승이 나와 주었는데 정리하자면은 요즘 증시는 오늘 언급한 저출산 그리고 전기차 충전 이 두 가지의 주제는 향후에도 시간과 가격이 조정이 꾸준하게 나온다고 하면은 이 상승의 모멘텀이 계속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서 언급이 될 가능성이 높은 두 가지 테마인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종목을 추가하신 다음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공략하시는 걸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 어제 시간외에서까지 좀 튀어오르는 모습 확인이 됐던 그런 테마로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황우준 연구원님과 함께 짚어봤는데요. 연구원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소익 작전 타임 계속해서 다음 작전은요.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의 이청원 FA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A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FA님 요즘 우리 시장 살펴보다 보면 철강 섹터가 좀 눈에 띕니다. 철강 네. 쪽이 굉장히 좀 잘 가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고 어제 시장만 봐도 뭐 하이스틸이라든지 문배철강이라든지 철강주들 강했는데 지금 뭐 이렇게 철강주들 움직이고 있는 이유 물론 뭐 튀르키예 지진이라는 좀 안타까운 현실도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그 무엇보다도 중국의 리오프닝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상당 부분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잡은 건 크게 4가지입니다. 네. 첫째로는 역시 시장이 괜찮기 때문에 해당 섹터에 있는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라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재료. 철강석이 3개월 전에 비해 대략 40% 정도 올라갔습니다. 물론 각 기업의 입장에서 이렇게 가파르게 원재료 가격이 올라간 것을 최대한 빨리 판매 가격의 인상에 견인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대제철이나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판재료 같은 경우 이미 가격 인상을 다시 한번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동일한 판매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매출액이 결국에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전방 산업. 최근에 자동차도 괜찮고 조선도 조금 괜찮다 그죠? 네. 사실상 이 철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재료 중에서도 후판 그리고 전기차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냉연 간판 여기에 대한 수요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철강 섹터가 좋은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중국 경제의 회복이라고 하는 변수 네. 그 변수가 저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네 가지 생각을 하고 중에서는 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이 가장 크게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네, 그것 또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띄워놨는데요. 네. 철강금속 섹터의 흐름입니다. 위에 보이는 네모난 빨간색 박스가 2007년인데 그전까지 주가 흐름이 전반적으로 다 괜찮았습니다. 저때 저렇게 올라갔던 이유가 가파르게 2000년부터 중국 경제가 무언가 모르게 경제 성장의 페달을 밟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재료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네. 이에 대한 소비를 진작시키려고 했던 움직임 속에서 우리나라에 있던 많은 기업들이 중국향 매출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렇게 주가 상승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진 이후로 중국도 전반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았던 조선 같은 경우 조금씩
뒤처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2008년 음봉이네요. 네, 음봉이 엄청 크게 나왔습니다. 네. 물론 1년 만에 어느 정도 회복은 했지만 저건 다른 것보다는 유동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상 전반적인 수요 자체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대 한 중후반까지만 이루어졌다. 이후로는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파란색 봉이 나오면서 많이 밀리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움직임이 괜찮아지면서 저렇게 빨간색 양봉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일봉을 이제 보게 되면 다음 페이지예요. 노란색 원입니다. 뚜렷하게 상승하죠. 가파르게 오르고 있네요. 예, 가파르게 오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거니까. 저렇게까지 철강금속 섹터의 움직임이 가파르게 나오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관련된 기업들, 대표적인 게 포스코홀딩스나 현대제철, 동국제강 그런 기업들의 움직임이 매우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 철강금속 섹터의 강세가 이대로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이제 문을 열었고요. 철강석에 대한 원재료에 대한 수요는 지금부터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 또한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수혜를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 들어서 다시금 힘을 내주고 있는 철강 섹터인데 아무래도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전에 비해서는 꽤나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어차피 우리가 종목을 살 때 저점은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네. 고점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걸 감안하면은 해당 섹터 자체의 움직임이 괜찮다라고 하는 움직임 토대로 우리가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전망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종목을 무턱대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올 1월 동안 데이터로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임을 보였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네. 가장 좋은 기업이 어떤 건지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든든합니다. 너무 든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철강 관련 기업의 올해 주가 상승률이라고 해서 제가 오른쪽에 표본이라고 하는 거 적어놨어요. 표본이라고 하는 것은 샘플,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필요한 기업들에 대한 설명인데 이 표본은 여러분들이 HTS 통해서 철강 금속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쭉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시총 1,000억 원 이상이 되는 기업들만 제가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 종목들이 어떤 기업들이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시총이 1,000억이 넘는 종목들만 선정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특별히 없습니다. 네. 다만 1,000억 미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소수 계좌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이 될 수도 있고 네. 시가총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투자를 하는데 불안하잖아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네. 사실상 3,000억 이상의 표본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표본의 양을 조금 더 만들기 위해서 제가 1,000억 이상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맨 위에 노란색은 코스피예요. 코스피가 어제까지 얼마만큼 올랐는가? 올해 9.95%가 올랐고요. 그 아래에 있는 기업들 포스코홀딩스 시가총액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이 현대제철, 동국제강, KG스틸부터 시작을 해서 쭉쭉쭉 맨 마지막 이구산업까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모든 기업들이 철강 금속 섹터에 속한 기업들이고 상당 부분 철강에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우리가 철강 금속 섹터에는 비철금속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영풍이나 풍산, 고려아연 이런 기업들은 철강보다는 비철금속이기 때문에 제가 우선은 배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은 코스피의 상승률보다 낮은 기업들은 우리가 종목을 선정하는데 배제하는 게 좋겠죠. 그 종목들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금강공업 그리고 이구산업이에요.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9.95%나 올랐는데 고작 4.95%밖에 오르지 못했고 금강공업은 0.48%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시장이 좋은데 시장보다 적게 오르는 기업을 우리가 굳이 눈여겨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시장보다 잘 가는 기업들. 그러한 상황에서 철강 관련 기업의 올해 주가 상승률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을 때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만호제강, 올해만 무려 51.86%가 올랐고요. 다음은 KG스틸 43.03%, 관심이 있는 포스코홀딩스는 25.14%, 네. 사실상 코스피 수익률보다 2.5배나 올랐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차지하고 있는 해당 섹터에서 비중이 거의 절반인 것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포스코 홀딩스가 해당 섹터 자체의 움직임을 거의 다 견인했다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또 강하게 움직였나 싶네요. 또 표로 정리해서 보니까요. 저도 어제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금강공업과 이구산업의 기업, 이 두 가지 기업은 우선은 배제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기업들 1월 2일 첫 거래일부터 어제까지 하루 종가 기준으로 등락률이 다 나옵니다. 네. 이 등락률을 기반으로 해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하는 표준 편차. 이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을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거의 항상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리스크의 크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결코 그걸 따로 알 수는 없고요. 일평균 혹은 일등락률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엑셀이나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쉽게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철강 관련 기업의 일중 변동성을 토대로 한 표준 편차를 이제 오름차순으로 하게 되면 아주스틸이 1.3940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오고요. 네. 한국 특강은 1.6269라고 하는 수치가 나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1.9919. 이 수치 자체에 대한 의미는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표준 편차, 즉 리스크는 당연히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겠죠. 네. 그 순서대로 제가 쭉 나열을 했을 뿐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주스틸의 리스크가 가장 좀 낮게 보이는 것이고 휴스틸이 가장 높은 리스크를 이 중에서는 가지고 있다. 빙고. 네. 바로 그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토대로 이제 유추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예요. 연간 상승률이 높은 기업이 좋을까요? 낮은 기업이 좋을까요? 당연히 높은 기업이 높은 좋겠죠. 기업이 좋겠죠. 네. 그러면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의 크기는 당연히 낮은 기업이 좋습니다. 그래서 연간 상승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걸 토대로 해서 샤프 지수라고 하는 것을 쭉 구하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098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건 네. 단순하게 숫자를 나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기준이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만호제강의 샤프 지수가 가장 좋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의 크기는 낮은 반면에 기대 수익이 높은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재무관리에서는 이거를 리스크 리턴 트레이드 오프에 따른 지배 원리라고 하는데 지배 원리가 조금 더 작용이 되면 될수록 현명한 투자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보다 이 샤프 지수가 낮은 기업들, 세아제강, 아주스틸, 한국특강, 포스코 스틸리온 등 이 기업들은 시장보다 좋지 않은 결과를 보이는데 우리가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분석을 하게 되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장 전체에 미칠 영향, 이게 마켓 리스크라고 하고요.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 위험과 함께 개별 종목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있어요. 네. 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당연히 기대 수익이 높아야 되는데 시장보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배제합니다. 그러면 딱 하나,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무언가 강관 관련된 기업으로서 좋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굳이 투자안으로 선택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1위는 만호제강, 2위는 KG스틸, 3위는 대한제강, 4위는 한국철강부터 시작을 해서 포스코 홀딩스는 대략 8위쯤에 랭킹을 하고 있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9번째쯤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코스피보다 위에 있는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투자안으로 선택해도 결코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안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10개나 되는 셈이네요. 네, 10개나 되지만 우리가 그 10종목을 모두 다 편입하지는 않겠죠. 네. 그중에 기껏해야 하나 내지 두 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골랐을 때는 어떤 게 될 것인가. 당연히 1등은 만호제강.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만호제강을 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은 KG스틸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았으면 하는 것은 비슷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두 기업에 대한 비교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KG스틸, 이 휴스틸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싶은데 뭘 선택할까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KG스틸 같은 경우에는
올해 43.03%가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네요. 예, 그렇죠. 휴스틸은 40.63%가 올랐습니다. 수익률에는 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리스크의 크기에서 상당 부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KG 스틸과 휴스틸 이 두 기업 중 어떤 기업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물어본다면 응당 KG 스틸입니다. 네. 그러면 시총 기준으로 1, 2위인 포스코 홀딩스와 현대제철 수익률이 0.02%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사실상 다르지 않겠죠. 그렇죠.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의 크기도 거의 비슷하죠. 둘 중에 뭐래도 딱히 상관은 없으나 둘 중에 포스코 홀딩스를 선택하는 게 조금은 더 낫다라는 거예요. 앞서 설명한 KG 스틸과 휴스틸 이 기업들의 차트 움직임을 토대로도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KG 스틸의 월봉입니다. 월봉상으로 맨 끝에 주가가 계속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이 끝에 꼴랑 두 개의 캔들 정말 크기가 작습니다. 그런데 이게 40%나 오른 거예요. 반면 이렇게 보니까 정말 40%라고는 믿기지 않네요.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한번 볼까요? 휴스틸은 이렇게 크게 올랐는데 이게 40%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무언가 차이가 있죠. KG 스틸은 무언가 모르게 저점에서 이렇게 가고 있으니 안정적일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휴스틸은 위아래로 많이 움직이니까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네. 하지만 기대 수익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었다. 좋은 선택하는 당연히 KG 스틸이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했고요. 이걸 이제 제가 분산형으로 그래프로 한번 만들어 본 게 다음 페이지. 여기에서 코스피는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코스피보다 왼쪽에 있는 만호제강, KG 스틸부터 현대제철, 휴스틸까지 모두 다 시장보다 나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 중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하나를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되되 가장 좋은 건 만호제강입니다. 참고로 만호제강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난해 그렇군요.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요. 그 이유가 여기에서 뭘까요? 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제 그런 거죠. 앞으로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네. 찍었다. 다만 그런 이야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다고 주가가 다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업의 실적만 쫓아가면 되지만 기업이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시장이 좋지 않거나 해당 섹터의 흐름이 좋지 않거나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로지 전망이라고 하는 것 토대로 우리가 가급적이면 주관적 판단은 배제하고 객관적 데이터만 가지고 보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투자 성과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만호제강부터 휴스틸까지 여러 종목들 살펴봤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포스코 홀딩스 가장 좀 주목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몇 년 전부터 이 친환경 미래 소재 이 부분을 상당히 밀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인데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라는 것을 방금 또 표로도 확인을 했고 네. 지금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좀 잡으면 좋을까요? 시장이라든지 종목이 언제 저점을 기록할까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시고요. 포스코 홀딩스 그저 편안하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오늘 시가에도 한번 담아보시고 다음 주에도 한번 담아보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포스코 홀딩스는 사실상 철강 금속의 대장 기업이자 우리나라의 철강 금속 산업을 견인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 기업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아래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따라가는 움직임을 보일 겁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철저하게 철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철 쇠 깎고 뭐 그걸로 만들고 하는 기업인 줄 알았는데 몇 년 전부터 2차 전지 관련된 소재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기업이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이었고요. 앞으로 리튬이라든지 기타 양극재, 음극재 여기에 대한 투자를 조금씩 더 확대할 겁니다. 자회사만 무려 180개나 됩니다.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후 어떤 기업이 어떤 산업이 특정하게 혹은 산업이 기회를 얻어서 무엇 하나가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포스코 홀딩스가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과 같은 기업들, 기타 아래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앞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움직임을 조금씩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 철강 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매출이 여전히 큽니다. 반대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커요. 굳이 비유하면 포스코홀딩스는 삼성전자 같은 느낌이고 네. 현대제철은 SK하이닉스처럼 조금 더 철강에 집중하고 있는 퓨어 플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두 기업의 주가 흐름은 시간을 두고 포스코홀딩스가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영위했기 때문에 조금 더 격차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철강 기업 중에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사업을 영위할 거다라고 하는 발표가 이루어지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도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홀딩스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간 듯 하지만 크게 보면 그러지는 않습니다. 편안하게 한번 매수해보고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오늘 시가에도 한번 담아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오늘 많은 철강 관련 섹터 안에서 종목들 지켜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차 전지까지도 사업 영역을 확장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동일하다면 계속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이청원 FA님께서 해주셨습니다. FA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